숨막히는 서울의 밤 공기 속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창가에 앉아 나는 펜을 들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내가 연재하는 웹툰의 최신 원고가 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상처와 그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물들의 이야기. 사람들은 내 그림과 스토리에 열광했지만 그 깊은 그림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다. 7년 전 나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끊어냈다. 그들은 나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그림자였다. 내 빛을 가리고 내 존재를 흐릿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그림자. 어릴 때부터 나는 그림자 속에 살았다. 남동생 지훈이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빛은 그 아이에게 쏟아졌다. 부모님은 오직 지훈만을 바라보셨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가져와도 그들의 눈길은 잠시 스칠 뿐이었다. 전국 규모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도 부모님은 지훈의 학원 레벨 테스트 통과 소식에 더 기뻐하며 내 상장을 대충 보고는 책상 구석에 치워버렸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구나. 지훈은 황금 아이였다. 부모님의 과잉 보호와 맹목적인 사랑 속에서 자란 그는 응석바지의 제멋대로였다. 노력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첫 직장을 얻었을 때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언제나 지훈의 문제나 사건으로 빛이 발했다. 가장 끔찍했던 건 20살 생일이었다. 친구들과 조촐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지훈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다 도망쳤는데 지훈만 잡혔단다.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았다. 내 특별한 날을 망치고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는 전직 고위 경찰 간부라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지훈을 아무 처벌 없이 풀어주셨다. 그때부터였다. 가족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난 것은 25살, 나는 독립을 선언했다. 가족과 크게 다툰 후였다. 부모님은 내가 과민 반응하고 유난을 떤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고 웹툰 작가로서 성공했다. 한강이 보이는 이 멋진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외제차도 모두 내 노력의 결과였다. 가족에게는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친 결과였다. 성공할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차가워졌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특히 지훈에게.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다. 소문으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다. 꼴 좋다. 내심 통쾌했다. 나는 SNS에 내 성공을 은근히 과시하는 사진들을 올렸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멋진 집. 가족들은 아마 내 SNS를 염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 보라고. 너희가 버린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날 밤도 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했다. 마감은 언제나 지옥 같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새벽녘 간신히 작업을 마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내일은 모처럼 쉬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 바람을 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 3층 내 차가 세워져 있는 곳.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간에 발을 디뎠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숨을 멈췄다. 내 차였다. 검은색 외제차. 그 차체에 피처럼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온통 낙서가 되어 있었다. 차문에는 알아볼 수 없는 욕설들이 난무했고 백미러는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앞 유리창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네가 이런 걸 누릴 자격 없어. 머리가 멍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누군가 내 차에 이런 짓을 하다니. 그것도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당혹감과 불안감이었다.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거지? 잠시 후 당혹감이 가시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먹을 꽉 쥐었다. 차체에 쓰여진 욕설들은 역겨웠지만 앞 유리창의 메시지는 나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다. 네가 이런 걸 누릴 자격 없어.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성공에 대한 노골적인 질투와 악의.
이 메시지를 보고 나는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지훈, 내 남동생.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부모님에게 빌부터 산다는 그 아이.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 아파 죽으려 한다는 그 아이. 설마. 아니, 분명 그럴 것이다. 그의 비뚤어진 성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늘 내가 가진 것을 질투했다. 부모님의 관심, 학교에서의 성과,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그는 노력해서 얻는 것의 가치를 몰랐다. 그저 남이 가진 것을 빼앗거나 망가뜨리고 싶어 할 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아버지가 누구신데? 전직 고위 경찰 간부. 아직도 그 바닥에 인맥이 널려 있다는 것을 안다. 지훈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그를 구해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재물 손괴? 범인 검거? 웃기는 소리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일을 덮을 것이다. 우리 아들이 감히 처벌받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나는 곧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조여왔다. 관리 직원과 함께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어젯밤 늦은 시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쓴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체구와 걸음걸이가 익숙했다. 차에 다가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꺼내드는 모습, 그리고 차체에 무언가를 휘갈기는 모습. 심장이 요동쳤다. 영상을 좀 더 돌렸다. 남자가 작업을 마치고 주차장을 나서는 뒷모습,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후드 아래로 스치는 얼굴 윤곽.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확신했다. 지훈이었다. 그 자식이었다. 내 예상대로였다. 그는 내 성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런 유치하고 악의적인 짓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내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졌다. 그래, 경찰은 안 돼. 하지만 다른 방법은 있지. 나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 파일을 확보했다. 그리고 훼손된 차의 사진을 구석구석 찍었다. 앞 유리창에 쓰여진 메시지, 차문의 욕설들, 부서진 백미러까지. 증거는 충분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9년 동안 가족과 절연하고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이런 유치한 복수에 무너질 수는 없다. 지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내 웹툰 블로그와 SNS 계정에 접속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이 내가 올리는 콘텐츠에 반응하고 소통하는 공간. 그래, 바로 여기다. 경찰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르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곳. 나는 찍어온 사진들을 업로드했다. 붉은 페인트로 엉망이 된 내 차의 모습, 그리고 앞 유리창에 섬뜩한 메시지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그리고 CCTV 영상 파일에서 지훈의 모습이 담긴 부분을 편집했다. 그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었다. 제목은 가장 가까운 이의 아기가 짓밟은 나의 일상. 글에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가족 내에서의 차별과 소외감, 그리고 오늘 아침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대해 담담하지만 감정을 담아서 내려갔다. 직접적으로 지훈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를 나눈 가족 중 한 사람의 소행이며 저의 작은 성공을 견디지 못한 비뚤어진 질투의 결과입니다라고 명시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가족 중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도 간략하게 덧붙였다. 게시물을 올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게시물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다. 내 웹툰의 인기만큼이나 사적인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순식간에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작가님 힘내세요. 세상에 저런 가족이 다 있나요? 진짜 너무하다. CCTV에 찍혔으면 범인 잡을 수 있겠네요. 경찰에 꼭 신고하세요. 헉, 가족 중 한 명이라니 누군지 알 것 같기도.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작가님 성공 질투해서 저런 짓을 하다니 진짜 못났다.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내 사생활 폭로에 대해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댓글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겪은 부당함에 공감하고 분노했다. 게시물을 올린 지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직감적으로 지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받지 않았다.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누나, 게시물 당장 내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다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빨리 내려.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돈 줄게. 차 수리비 얼마든 줄 테니까 제발 내려. 부탁이야 누나. 응? 제발. 응? 나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다. 돈? 그래 네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구나.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단호하게 답장했다. 돈 필요 없어. 네가 한 짓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럼 생각해볼게. 답장을 보낸 후 그의 메시지는 한동안 끊겼다. 아마 당황했겠지. 공개 사과라니. 그의 치졸한 자존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공개 사과는 그의 불법적인 활동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었다. 그는 내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명예훼손은 거짓일 때 성립하는 법. 나는 단 하나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송이 시작되면 그의 불법적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는 나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았다. 지훈과의 연락이 끊긴 후 이번에는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김영호의 전화였다. 9년 만에 받아보는 아버지의 목소리. 듣자마자 과거의 차가운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올린 글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무슨 글 말씀이세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다. 내 동생 차에 낙서한 거 말이다. 네가 왜 그런 걸 인터넷에 올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명예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아들 걱정보다 당신의 평판 걱정부터 하는구나. 아버지는 아들 걱정보다 아버지 명예가 먼저신가 봐요. 나는 비꼬듯이 말했다. 뭐? 이 아이가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네가 성공 좀 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느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 동생 인생 망치고 아버지 인생까지 망치고 있어.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박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엄마는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우리가 지훈이한테 좀 더 신경 쓴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넌 한 번도 받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왜 아빠 명예까지 건드리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눈물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피해자인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다. 노력하셨다고요? 9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먼저 생각하신 적 있나요? 지금도 보세요. 아들 문제 해결하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잖아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두 분이 지훈이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지훈이의 뒤를 봐주셨죠. 그게 아버지 명예에 더 먹칠하는 짓인 줄은 모르셨나 봐요. 이게 정말. 너 당장 그 글 내려.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광적으로 변했다. 못 내려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이가 저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내려요. 공개 사과? 네가 뭐라고? 네 동생이 내까지 거한테 왜 공개 사과를 해? 당장 내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 흐느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광기와 절박함이 느껴졌다. 두 분이 절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나는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두 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렸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감. 9년 만에 들은 가족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부모님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여전히 그대로 두었다. 댓글은 계속 달렸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유명 웹툰 작가 가족에게 차량 테러당해
충격적인 사연 공개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떴다. 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며칠 후 지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좀 더 간절한 말투였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수리비 진짜 얼마든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공개 사과만 빼고, 응? 그건 진짜 안 돼. 누나한테 직접 가서 사과할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게시물만 내려줘. 나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코웃음을 쳤다. 직접 사과? 무릎. 그런 건 필요 없어. 네가 한 짓은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 바로 내 불법적인 활동을 세상에 알려야 해.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말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확인했을 때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부모님과 함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곧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오빠, 내 삼촌 최민준이었다. 그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다.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거실로 들어온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분위기는 싸늘했다. 서연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알겠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올린 그 글 말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당장 내려.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니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다. 아버지가 옆에 앉은 삼촌을 가리켰다. 삼촌 최민주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삼촌이 말했다. 내가 올린 게시물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우리 의뢰인 부모님과 지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어. 명예훼손이요? 나는 비꼬듯이 웃었다. 제가 올린 글 중에 거짓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진실이든 아니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삼촌은 기계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미 소장을 준비해왔어. 삼촌은 서류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소장이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겠지. 하지만 나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우스웠다. 그래서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송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냥 바로 접수하시면 되잖아요. 나의 태연한 반응에 부모님은 당황한 듯했다.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렸다. 서연아, 우리는 내게 기회를 주는 거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까짓 글 하나 내리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나를 통제하려는 욕망과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려는 절박함만 보였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 동생 인생만 걸린 게 아니야. 아버지 평생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 커피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흔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게 네가 할 태도야. 아버지가 험악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서 사정하는데 사정하시는 게 아니라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제 테이블에 손대지 마세요. 비싼 거예요. 내 말에 아버지의 눈이 더욱 커졌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는 듯했다. 내까짓게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다가왔다. 삼촌 최민준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내 옆을 지나쳐 벽으로 다가가더니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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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보드 벽에 주먹이 박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었다. 그의 주먹은 단단했고 분노는 맹렬했다. 벽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떨어져 나갔다. 결국 주먹 크기만 한 구멍이 벽에 뚫렸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그의 이런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혐오감이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니.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서 손을 뗐다.
너덜너덜해진 벽을 잠시 노려보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 내 커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거면 되겠지. 아버지가 말했다. 벽수리하든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 더 필요하면 연락하고. 마치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돈 몇 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 그것은 나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었다. 나는 던져진 돈 뭉치를 보지도 않고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나가세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뭐라고? 아버지가 다시 분노하려 했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이든 지훈이든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나가세요. 어머니 박미경이 울면서 내게 다가왔다. 서연아, 우리는 정말 네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야. 네, 제발 오해하지 마. 오해한 적 없어요.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두 분은 늘 지훈이만 바라보셨고 지금도 그래요. 저한테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저를 협박하고 당신들 체면 지키려고 온 거잖아요. 서연아, 진정해. 삼촌 최민준이 나섰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가면 너한테도 불리해질 수 있어. 불리해져요? 나는 삼촌을 향해 돌아섰다. 뭐가 불리해지는데요? 진실을 말한 게 죄인가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올린 글 중에 거짓이 있나요? 지훈이가 제 차에 낙서한 거 사실이고 아버지가 지훈이 뒤봐주신 거 사실이고 두 분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협박한 거 사실이잖아요. 오히려 법적으로 가면 두 분의 치부가 더 드러날 텐데요. 내 말에 삼촌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아버지는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미친 계집애가.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가세요.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어머니와 삼촌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세 사람이 나가고 난 후 나는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렸다. 벽에 뚫린 구멍과 테이블 위에 놓인 돈 뭉치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지훈도 아버지도. 그들의 폭력성과 비이성적인 태도는 나를 진심으로 두렵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이자 웹툰 편집자인 박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영이는 내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선영아, 나 좀 도와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지훈이 차에 낙서한 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일,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찾아와 협박하고 아버지가 벽까지 부수고 간 일까지. 선영이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건 더 이상 네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법적으로 가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과 감정적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다. 오직 법의 힘으로 그들을 내 삶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말했다. 변호사 알아봐 줄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 있어. 바로 연락해 볼게. 선영이는 든든하게 말했다. 선영이 덕분에 나는 곧 유능한 변호사 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의 편애부터 시작해서 지훈의 차량 훼손, 소셜미디어 게시물, 부모님의 협박과 폭력, 그리고 지훈의 불법 활동에 대한 소문까지. 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특히 아버지가 벽에 구멍을 낸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 정도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의뢰인분께 위협을 가하고 주거 공간에 피해를 입혔으니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요? 네. 그리고 차량 훼손에 대한 재물손괴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의뢰인분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은요? 부모님이 나를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 떠올랐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의뢰인분께서 올리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래,
법이 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곧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지훈과 부모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차량 훼손에 대한 재물 손괴 소송 준비도 시작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훈에 대한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들려왔다. 몇 년 전 사업 실패 후 그는 온라인 주식 리딩방 사기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보이스 피싱 조직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의 생활 수준이 수입 없이도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아버지가 전직 경찰 인맥을 동원해 그의 불법 활동을 은폐하거나 수사망을 피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로 굳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아들의 범죄를 돕는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다. 김 변호사는 지훈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소송 과정에서 그의 숨겨진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나의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단순히 차 수리비를 받아내거나 사과를 받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과 소송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경악했다. 예상치 못한 나의 강경한 대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가 고작 소셜미디어에 글이나 올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아니면 아버지의 협박에 겁먹고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부모님은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소통을 차단했다. 지훈 역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나는 보지도 않고 차단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내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들의 치부가 드러났고 확장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급격히 나빠졌다. 과거 부모님에게 신세졌거나 아첨했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했다. 지훈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의 불법 활동에 대한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그와 어울리던 친구들조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나를 지지해준 친구 선영이는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그녀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 법원에 가는 날 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다. 오랫동안 거봐왔던 상처를 마침내 도려내는 기분이었다. 법정에서 부모님과 지훈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말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예상대로 치열했다. 부모님 측 변호사 삼촌 최민주는 아니었다. 아마 삼촌도 이 사건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는 못했겠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은 것 같았다는 내가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내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허위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들은 지훈이 내 차에 낙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었고 내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CCTV 영상, 훼손된 차 사진, 그리고 부모님이 내 집에서 벽을 부수고 돈을 던진 사진까지. 김 변호사는 아버지가 벽을 부순 행위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재산에 피해를 입힌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재물 손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돈을 던진 행위는 의뢰인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사건을 돈으로 무마하려 한 비열한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에서 지훈의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그의 금융거래 내역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의 범죄 행각이 점차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장 운영, 그의 뒤를 봐주던 아버지의 인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법정에서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간간히 눈물을 훔쳤다.
지우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연민보다는 차가운 분노와 경멸만이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자신들의 평판과 아들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었다.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았다. 지훈의 불법 활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아버지의 연루 여부까지 밝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급하지 않았다. 기다릴 수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웹툰 작업을 계속했다. 현실의 고통과 분노는 나의 창작 활동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내 웹툰 속 주인공은 더욱 강인해졌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사는 아이가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가 나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내 목소리를 냈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법정에서 그들과 맞서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슬픔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과정. 소송의 최종 결과가 어떻을지는 알 수 없었다. 지훈이 처벌받고 아버지의 치부가 드러나고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내가 필요한 종결을 얻어가고 있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는 내 아파트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정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법적 절차는 예상대로 느리게 진행되었다. 지훈의 불법 활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이 조사되었다.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도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그의 범죄 행각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불법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아버지가 과거 경찰 인맥을 이용해 그의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정황 증거도 포착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부모님과 지훈은 여전히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변호사를 통해 모두 차단했다. 그들은 아마도 합의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돈이나 형식적인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봐야만 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몇 차례 더 법정에 섰다. 법정에서 마주한 가족들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다.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위세 등등한 모습이 아니었다. 수척해진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거의 매번 눈물을 보였지만 그 눈물이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법정에서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소송 과정에서 가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나를 비난했다. 내가 가족을 망치고 있다고, 돈 때문에 혈육을 팔아넘겼다고 악을 썼다. 그들의 비난은 나에게 더의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비겁함과 어리석음이 안쓰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직면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했다. 내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었다. 댓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지만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내 웹툰 독자들은 여전히 나를 응원했고 가족을 비난했다. 확장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족들의 평판은 바닥을 쳤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그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접근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내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물 손괴 소송 역시 유리한 상황이었다. 지훈이 범인이라는 CCTV 영상이 있었고 그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나에 대한 질투가 범행 동기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은 지훈의 불법 활동에 대한 수사와 아버지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기게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탐문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나는 소송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소송은 단지 내가 과거와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소송을 통해 나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해소하고 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웠다. 더 이상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웹툰 작업은 나의 치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 작품 속 인물들은 나의 경험을 반영하며 성장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었다. 독자들의 응원과 지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나는 일상생활을 되찾았다. 웹툰 작업에 몰두했고 친구 선영이와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벽에 뚫린 구멍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차도 다시 새 것처럼 도색되었다. 테이블 위에 던져졌던 돈 뭉치는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김 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했다.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의 불법 활동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으며 곧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담담하게 소식을 들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감정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차분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결정문이 도착했다.